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를 만든 게 어떻게 했냐면 소요가 있어야지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군에서 야 이거 이런 거 만들어줘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방산 잘 나가지만 3년 후에 4년 후에 K방산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 단계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육상 무기 체계는 우리가 거의 다 튀었다. 왜냐? 우리는 샤를의 군사연구소. 네. 샤를 세환님, 이세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평소에 꼭 한번 저는 뵙고 싶었거든요. 네. 뭐 여러 차례 연락을 주셔서 오늘에야 제가 왔습니다. 집요하게 섭외를 해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방산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제 K자가 붙은 이제 수출 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샤를 세환님이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방위 산업을 봐왔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이라. 지금이랑 느끼시기에 좀 어때요? 그때는 10년 전이면요. 저희가 뭐 무기에 대한 것을 뭐 수출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을 때예요. 상상도 못하다.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만든 이제 자주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전차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다음에 뭐 T-50에서 F-50 넘어가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방산 수출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메이저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도 못했을 때죠. 생각도 못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다져서 온 거예요. 굉장히 다져서 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의 50년 가까이. 네. 월화수목 금금금을 생활화했던 개발자와 엔지니어들. 갈아 넣은 거죠. 이게 혹시 사계란 노래 아세요? 예, 빨간 꽃 노래. 그거 미싱 쟁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다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그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도 확실히 달라졌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2022년 1월이었어요. 21년? 2022년 1월. 그 러우 전쟁 터지기 직전이요? 직전이었죠. 직전에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방산 수출이 조금씩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산 수출한 건 뭐냐면 여기에 뭐 자주포 조금 팔고 저기에 뭐 FA50 조금 뭐 T50 조금 팔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아직 그때는 이제 전차 수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때 1월달에 제가 그 증권사 방송에 나가서 K방산에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된다. 앞으로 전망이 무척 밝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가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쟁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그해 5월에 폴란드에서 대박이 터지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감사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때 뵀어야 되는데. 근데 정작 저는 엉뚱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아는 사람이 그때 힘듭니다. 완전 그쪽 전문가 또 힘듭니다. 투자로는. 근데 이게 이제는 수출 데이터로도 그렇고 주가로도 그렇고 우리 피부에 딱 와닿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방위 산업의 어떤 체질이라는 것도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력은 물론이고 어떤 게 가장 많이 체감이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있어. 우리가 보통 방산하면 우리가 완제품을 A부터 Z까지 다 해서 이렇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부품까지도.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이거예요. 포탑은 이 나라 거 해주고 요 시스템은 저 나라 거 해주고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게 해줘. 이렇게 요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해외에서요? 네, 해외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시스템을 하나에 통합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걸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인티그레이션이 돈이 잘 됩니다. 그래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주특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F-35 만들고 F-16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 나는 것이 바로 인티그레이션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체계 통합해주는 사업. 체계 통합이라고 하죠.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여러 부품들의 조합일 수 있고, 자동차도 통합. 그런데 특히 근데 무기 체계는 이거 통합하는 게 더 까다로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너끈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육해공군 모든 지금 무기 체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능력도 좋아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K방산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게 뭐냐? 동력 계통이었어요. 동력 엔진이었죠. 파워팩 엔진. 아하. 근데 적어도 육상 부분, 육상 장비만큼은 이 기술력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 엔진. 네. 그다음에 해상 무기 체계에서도 상당히 확보했고, 이제 남은 건 이제 공중 무기 체계죠. 전투기의 엔진 같은 거. 요것도 지금 굉장히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각 업체들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지금 또 월화수목금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는 52시간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52시간제가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사실 개발자한테 이걸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52시간을 적용하는 건 조금 힘듭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것도 그 기간 안에 빠르게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데 6시 되면 뭐 PC가 꺼진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네, 또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무기 체계를 만든 게 뭐가 어떻게 했냐면 소요가 있어야지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군에서 야 이거 이런 거 만들어줘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압축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저 장비, 독일에 있는 저 장비하고 비슷한 거 만들어줘. 하면 이제 업체가 달려들어서 만든 거예요. 해야죠. 네. 그럼 당연히 압축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한데 이게 압축 성장으로 해서 쫓아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국가에서 조금만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똑똑하고 좀 국가 역량을 확 집중하면 탁 따라올 수 있어요. 중국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에 요 단계를 넘어가야지 진짜 메이저 시장에서 우리가 선도를 하게 되거든요. 앞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선두를 추격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앞서가는 건 완전 다른 그렇죠.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K방산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K방산 잘 나가지만 3년 후에 4년 후에 K방산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다음 단계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있다. 네. 요건 뒷부분에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우선은 현황을 조금 더 짚어보고 그래서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걸 잘 맞추고 있는 거고 요거 하나 또 짚어보고 싶은데 정말 수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거 거의 무슨 뭐 새벽 배송처럼 장갑차 포장해갖고 바로 보내주고 그건 다 좋은데 일단은 급한 대로 국내 배치하려던 거를 먼저 포장해서 국제 택배로 보내주고 근데 반대로 국내 실전 배치에 너무 이제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봐야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뭐 전차를 예를 들면 K2 전차를 얘기 들면 일단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 로템의 생산 능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현대 로템이 이렇게 대량 주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폴란드가 워낙 사정이 다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편의를 봐준 거거든요. 폴란드는 사정이 굉장히 다급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차 다 우크라이나 줬거든요.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어요. 다 T-72 계열이었으니까. 러시아제 계열, 예전에 소련 시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무기체계가 전부 다 러시아제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가지고 있던 러시아제 무기체계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기체계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특히 전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독일의 레오파드하고 우리 거하고 K2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폴란드하고 그냥 수의 계약한 게 아니라 걔네가 비교 평가를 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몫으로 돼 있는 걸 K2GF라고 갭 필러라는 명칭하에 이제 폴란드에 넘겨줬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제 제조업체인 현대 로템이 그대로 있었냐? 그렇진 않죠. 이제 현대 로템은 자체적으로 연간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존이요? 100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을 조금 조정을 하면
150대 너끈하고요. 조금만 더 이제 근무교대나 이런 걸 조금 더 약간만 타이트하게 조정하고 이제 현대로템의 외에 철도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철도 부분의 인력도 조금 조정하게 되면 1년에 200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최대.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차를 1년에 200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죠. 예. 왜냐? 우리의 최대 라이벌이 어디죠? 전차가 독일이요? 독일 레오파드죠. 레오파드 A8, A8 그건데 1년에 몇 대 만들까요? 그 회사에서. 좀 많이 문을 닫아놨었다고 라인을 닫아놨었다고 몇 대나 될까요? 뭐 몇십 대? 한 달에 4대 만듭니다. 한 달에 4대? 네, 한 달에 4대. 1년에 48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 같은 나라가 지금 레오파드 44대를 주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6년 후에 받습니다. 예? 독일산을요? 예, 6년 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려 있어서? 네, 6년 후에 받아요. 왜냐? 그럼 이 사태가 왜 왔느냐? 냉전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럽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을 폐쇄했어요. 폐쇄하고 그래도 이 회사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없앨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질질 끌면서 몇 대씩 만들어 놓는 라인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장만 해놓는. 네. 목숨만 연장해요. 그런데 이거 수주를 받은 회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장할 노릇이 아니에요. 이거 돈도 안 남는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하청을 줍니다. 하청, 재하청 막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재하청을 줘요.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안 남으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EU 국가잖아요. 독일에서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스페인, 그리스 이렇게 막 여러 군데에서 하청, 재하청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K2 전차를 외국에 팔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K2 전차를 우리 군에 납품할 때 대당 130억, 외국에 팔 때는 한 200억 정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지 나와서 그다음에 배송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레오파드는 한 대 얼마일까요? 우리가 200억에 파는 걸 얼마나 팔나? 좀 더 비싸지 않아요? 좀 비싸죠. 450억입니다. 2배 이상 비싸다고요? 참고로 아파치 헬리콥터 한 대 가격이 500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값비싼 전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이게 부품 공급처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서 라인이 딱 걸리면 전체 공정이 멈춰버린 일도 있어요. 공급망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독일이 2년 전부터 자국 내에 다시 공급망을 깔고 다시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워낙 복잡한 공급망이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증설을 하려고 해도 빨리빨리 안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빨리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부품 가져오면 야 이거 누가 만든 거냐? 그러면 저 나라에서 누가 만들었는데 또 내려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라인이 막 거미줄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창원에서 다 하나. 창원에서 다 하고 창원에서 다 한 다음에 이제 해외 공급 기주로 폴란드를 손잡은 거죠. 거기다 또 공장 지어서 한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량 주고 일단 우리나라 버전 한 다음에 폴란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원했거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더 비쌉니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거의 한 300억 가까이 해요. K2 전차가요? 네. 우와.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K2 전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또 여러 가지 드론 대응책도 있고 사격 통제 장치나 그다음에 뭐 C4I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다음에 능동 방어 장치까지 아주 우수한 게 달려 있고요. 이게 능동 방어 장치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 능동 방어 장치라고 아시나요? 그 뭐 전투기에서 뭐 플레어 쏘도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전차가 대전차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요. 대전차 미사일이 날라오면 예전은 어떻게든 몸빵으로 막아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위에 그러니까 반응 장갑 이렇게 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탄총 같은 게 있어서 로켓이나 미사일 날라오면 이걸 산탄총을 쏴서 얘를 미리 터뜨려버리는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 능동 방어 장치거든요. 사실 이 능동 방어 시스템의 최선두 주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이언돔 같은 거요. 아이언돔하고는 좀 달라요. 아이언 피스트라고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라고 있거든요. 아이언 피스트? 아이언 피스트라고 있는데 요거에 실전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게 최고 시스템인데 우리도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도전을 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한국이 네.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라이벌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야, 차라리 우리 다음 버전을 우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했어. 먼저. 예. K2 전차의 능동방어 시스템은 우리 거 써. 하다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서 우리가 만들래.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음 넥스트 버전을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갔어요. 먼저. 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공동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폴란드 전차, 이제 폴란드 그러니까 K2PL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폴란드도 나름 그러면 이거죠. 야심찬 계획이 있는 거죠. 뭐냐? 예.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K2가 나갈 때 그 K2는 폴란드가 만든다. 야, 자기네가 유럽의 생산 기지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수출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외주? 앉아서 돈 버는 방법. 앉아서 돈 버는. 어차피 K2 전차의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직수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같은 거 내보내주고 거기에서 조립하고 로열티 이렇게. 받고. 이게 꼭 먹고 알 먹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미 폴란드는 슬로바키아하고 MOU도 맺었어요. 우리 폴란드에서 이거 나오면 즉시 슬로바키아에 판다.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야, 그럼 판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졌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이 그래서 요즘 미치려고 합니다. 한국 때문에. 왜? 예전에 냉전 시절 때까지만 해도 나토 카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네 거. 나토 국가는 나토 것만 사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폴란드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특히 동유럽 쪽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살 확률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나토. 예전에는 바르샤바 조약국이었지만 냉전 이후에 나토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나토에 새로 들어온 나라는 나토 카르텔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그 어렵다는 유럽 틈새 시장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는 노르웨이 시장에서 좀 탈락을 했었잖아요. 걔네가 그냥 비싸지만 그것도 전형적인 나토 카르텔의 장난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발표하기 전에 노르웨이 관계자가 우리 제조업체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왜 비교 평가가 나왔는데 게임이 안 된다. 훨씬 좋은 거예요. 축하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발표가 어떻게 독일제로 나버렸어요. 굉장히 정치적 선택이었고 독일이 굉장히 집요하게 정치적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뭘 동원했냐면 예전에 나토 국가들은 대부분 독일제 레오파드 썼어요. 그래서 모든 예전 나토 국가에 뭐가 있냐면 레오파드 전후회가 있어요. 전후회요? 네. 노르웨이 레오파드 전후회를 우리 향후회 있듯이. 노르웨이는 레오파드 전후회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로비질을 한 거예요. 레오파드 좀 탔던 사람. 제네시스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랜저 동호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 투싼 동호회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노르웨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보통 디브리핑 안 해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디브리핑 안 해요. 노르웨이가 우리나라 방사청하고 업체 관계까지 불러서 디브리핑을 해줬어요. 미안하다고.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근데 만약에 차후에 너네 K2 전차를 선택하는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성능을 우리가 입증해 줄게. 이렇게. 그리고 희한한 건 자주포는 또 우리 거 샀어요. 노르웨이가. K9요. 독일제 피제대치 안 사고. 그거는 어떻게 더 차이가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피제대치 2000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주포는 맞는데 가격이 넘사벽입니다. 2.5배 정도 나고요. 그다음에 얘도 생산 능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것도 한 몇 년 기다려야 됩니까?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아시아 시장도 아니고 중동 시장도 아니고 유럽 시장을 뚫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 K2 전차뿐만 아니라 모든 방산 무기가 특히 육상 무기 우리 뭐 있죠? K2,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육상 무기 체계는 우리가 거의 탑티어입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하고 대치하면서 냉전형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형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무기들을 많이 생산해 왔고 우리가 확보했고 그 생산 라인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쌩쌩한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도 빡빡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 포탄 없다고 다 주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안 팔았지 다른 나라에 다 팔았거든요. 다른 나라가 네. 그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네. 다른 나라에 비어 있는 거 우리가 거기로 수출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10만 발 지원하고 우리한테 20만 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10만 발을 또 줬다. 누구 꿔줬겠어요? 우리가 보낸 거. 이거 택가리만 해서 보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앉아서 돈 버는. 이게 사실 왜 유럽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외주 하청받아서 제조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네. 우리의 생산 기지를 네. 유럽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전초 기지가 된다. 중요한 건 그 전까지 대부분 우리 육상 무기체계도 엔진이 독일제였어요. 처음에 이제는 다르겠죠. 국산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국산으로 바뀌고 예전에 뭐 독일제 엔진보다 못하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하드웨어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인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훨씬 더 쌩쌩하고. 예, 제가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그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문제였다.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또 그 네. 기술력으로 이제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논했었는데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뭐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5배의 가격을 주고 네. 6년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죠. 당연히 K방산을 사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죠.